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분 이원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미국은 미국이네요. 네, 작년 연말에 조금 저희가 걱정도 했었고 약간 추세가 살짝 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연초 들어와서 정말 강력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간밤의 마감 상황은 어떤 부분들 좀 보셨나요? 일단 뭐 다우존스는 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S&P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상승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84% 이상 급등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나온 뭐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6.8로 뭐 지난달보다는 상회를 좀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증시에서 보시면은 이제 폭스콘이 역대 최대 호실적 이 부분 특히 이제 엔비디아 AI 서버에 대한 위탁 주문이 되게 많이 증가했다.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선별과세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했고요. CES 2025가 이제 8일부터 또 개막을 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됐는데 투자 심리 확대가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빅테크에만 한정됐습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다시 또 10만 달러 넘어가면서 맞아요. 코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만 사실 온기가 좀 퍼졌고 그 이외에 뭐 경기 민감 소비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제약바이오 쪽은 혼주세가 나오면서 계속 저희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 출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차별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저희가 조금 약간 이제 밀리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분간 반도체라든지 빅테크는 그동안 좀 못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더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서비스업 PMI, 트럼프 뭐 오늘 나왔던 핵심 포인트들 다 짚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50달러를 또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도대체 CES에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뭐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올해 뭐 대체할 거다. 그러게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상호 보완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은 사실 이제 그 비즈니스 영역이 틀리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나온 게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상승폭을 이제 커지게 이제 높였는데 다른 게 아니라 폭스콘이 사실 컸거든요, 어제요.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 근데 엔비디아가 사실 우리가 아는 뭐 호퍼라든지 블랙웰 같은 데이터 센터용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용 서버도 많이 만듭니다. 특히 이제 게임용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폭스콘에 좀 많이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지금 매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일단 눈앞에 당장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CES 2025 이제 8일부터 시작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젠슨 대표가 이제 기조연설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게 새로운 이제 AI 서버를 또 출시할 거다. 뭐냐면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로봇 컴퓨터. 이름은 이제 토르입니다. 이 망치. 그 컴퓨터도 새로운 AI 컴퓨터도 또 출시할 거라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GPU만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AI 칩에 대한 저변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다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강점은 다른 것보다 제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다가 끝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젠수랑 대표는 그냥 직접 물건을 들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이게 언제 양산 들어간다.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 쓰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이 정도 성능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은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면은 조만간 바로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또 한 3일 동안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CES에서 별 얘기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러면 또 차익 매물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세런 뉴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지난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140달러에서 사실 이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보면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면은 그 기대감만큼 충분히 상세가 되고 잠깐 좀 조정을 좀 받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면은 다시 또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140달러에서 그냥 계속 머물렀어요. 130, 140달러에서 머물렀던 그 자체가 예. 사실 3분기 실적까지만 딱 저는 적용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4분기가 이제 2월 달 또 중순에 나오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보셔야 될 거다. 폭스콘이 증명을 했으니까. 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폭스콘의 실적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분기 특히 지난 12월에 강력한 매출을 좀 보여줬던 것이 이제 엔비디아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부서에서 나온 매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또 심어줬고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이 단순히 CES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적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이 됐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주가 강력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 우리가 원래 폭스콘 얘기하면 원래는 애플이거든요. 그쵸, 네. 네. 애플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쪽은 좀 안 좋았다면서요. 네, 네. 뭐 다른 거보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중국 매출이거든요. 한 2년 전만 해도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달 중국 스마트폰 매출량의 거의 이제 중국 내죠. 중국 내 전체 매출량의 거의 한 20% 정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둘이서 1, 2등을 다투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삼성전자는 사실 그 리스트에서 사라졌고요, 이미.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등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 점유율이 한 뭐 14%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려감을 표하는데 이번에 또 11월 달 또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11월 달 실적이 나왔는데 11월 달 중국 내에서 외국산 스마트폰 판매량이 304만 대로 전년 11월 달 대비해서 47%가 감소했습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대부분이 다 애플이거든요. 외국산 예, 예. 스마트폰이.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이 아이폰 특히 이제 스마트폰 중에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점유하는 비중이 결국은 이제 10%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갖고 이게 아닌데라는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예. 물론 2025년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제 탑픽으로 사실 애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게 중국 매출 확대를 또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무너지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한두 번 무너질 게 아니라 지금 눈에는 장기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되게 약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링 같은 이런 부속품들이 계속 를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애플은 그걸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도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애국 마케팅 쪽에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 스마트폰도 꽤 많이 올라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애플 주가가 26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43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이고요. 목표 주가를 사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같은 경우 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56달러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는 지금 목표 주가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제 뭐 중국 매출 감소 우려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애플 컴퓨터라든지 가전제품 그다음에 비전 프로와 같은 쪽에서도 가전제품 쪽도 사실 판매량이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AI 컨텐츠 쪽에서 뭐 인텔리전스라든지 결제라든지 게임 사업 중에서 사실 조금 더 확대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애플의 비즈니스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반독점법 관련된 부분이 좀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반대로 전반적인 스마트폰 비즈니스라든지 그 이외의 비즈니스에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크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시장이 중요한 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테슬라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가요? 네, 사실 테슬라도 이번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거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맞아요. 네, 4분기 판매량이 특히 이제 저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2일날에 한 7% 하락했다가 3일에는 그래도 중국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네라고 하니까 한 8% 상승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 이내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보합세를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문제가 아닌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 판매량이
작년이죠. 2024년도가 178만 대로 2023년 대비해서 1%가 감소를 했어요. 처음 연간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뜯어보니까 중국에서 판매량은 테슬라가 65만 7천 대로 8.8%가 증가를 했어요. 중국 내에서는. 네. 특히 중국이 이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차값이 좀 싸지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판매량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판매량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전 세계 2024년도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이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로 본다면은 한 5%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에 비하면 테슬라가 조금 미미했네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차 시장에 캐즘은 없다. 테슬라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중화로 전환이 안 되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게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보면 GM이라든지 포드, 특히 GM이 11만 대를 넘겼습니다. 예. 포드가 뭐 10만 대가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리비안까지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훨씬 넘기는데 테슬라만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일단 테슬라 판매량이 전체가 중국 수요가 한 36% 정도가 되거든요. 판매량이. 그런데 저 중국도 무역 갈등이 나오면은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멕시코 공장도 지금 설립이 중단돼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였던 보편관세 대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2025년도에 판매량 15% 증가한다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다음에 ESS 장치라든지 자율주행, 로보틱스에서도 매출이 확대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목표 주가를 트루스트 증권이 351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다음에 뭐 미조그룹은 515달러 아직 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도 지금 345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쉽지 않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지금 투자가분들이 생각하기에 개선되는 데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장벽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빅테크 종목들 한 3개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에 연말 그러니까 증시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강했던 2개의 종목이 애플과 테슬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요 흐름이 지금은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전 거같요 당분간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네. 반도체 쪽을 좀 더 쏠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구나. 예, 그리고 테슬라하고 사실 애플은 좀 많이 올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근데 반도체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반도체들은 사실 12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다고 맞아요.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시 1월 달에 시장에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조금 걱정이 돼서 중국 시장과 관세 전쟁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밤에 긍정적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직 확인된 이슈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보편적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 선별적으로 관세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주변국가 이해관계거든요. 보편적 관세를 하면서 그동안 사실 관세 없이 이제 무관세 지역으로 했던 이제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라든지 사실 나프타를 2017년도에 트럼프가 행정부가 일기 때 USMCA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로 바꿨거든요. 그거 갑자기 이름만 바꾸는 이름만 느낌이네. 바꾼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계속 무관세를 적용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관세로 바꿔버리면은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안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국가 이해관계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계속 시장에서 문제되는 게 수입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 수입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해갖고 계속 지금 연준 파월 의장한테 지금 빌미를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보편 관세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별적 관세, 특히 이제 핵심 품목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안보 품목들 이런 품목들은 이제 무관세 원칙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사실 잘 아시다시피 폭스콘에 맡긴 다음에 다시 재수입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관세가 20%, 30% 중국이기 때문에 대만이기
전망이기 때문에 네. 뭐 40, 50%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네. 미국인이 아이폰을 사려고 하면 관세를 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네. 지금 이제 웃긴 꼴이 되는 네. 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런 조정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좀 이 고수하면서 그 아래서 유연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트럼프 정부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관세 시장에 뭔가 큰 임팩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트럼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퇴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도 사실 트럼프의 어떤 연준 장악력이 좀 강해지면 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군요. 네, 마이클 바 이제 그 부의장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이제 원장분이 이제 사퇴를 하셨어요. 사퇴를 하셨는데 사실 연준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면은 연방준비 이사회 7인인데 임기가 14년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은 임기가 다 보장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라든지 주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예. 회의는 이제 연준 이사 이제 7인을 하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 12명 합쳐서 19명이 이제 위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12명한테 이제 투표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 그 트럼프 행정부 전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팀 쿡 이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18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간섭하기에는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도 바뀔 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쉽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이미 재무장관, 뭐 스콧 베센트라든지 상무장관 하워드 러튼이 USTR 대표 그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폴 애킨스까지 보시면은 다 금융가 출신들이에요. 맞죠. 이분들이 저는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굳이 뭐 따로 연준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을 뭐 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이제 이 행정부의 수반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왔던 이슈들이나 어떤 그 반도체주의 강세나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관세 얘기도 그렇고 반도체 얘기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조금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업종은 저 국내는 계속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기 연초부터 지금 강하게 반도체 업종이 달리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정치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게 해소될 때까지는 저는 계속 이제 바닥은 확인할 거예요. 아니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경쟁력이 강한 업종들은 저가 매수 기회다.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업종들이 이제 제대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 HBM 밸류체인은 꼭 붙잡고 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 걱정이 지금 계속 완화되는 구간이잖아요. 오늘 보셨던 뉴스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좀 돌아볼 그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